안녕하세요. 칠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작가 허지웅의 4년 만의 신작 에세이 살고 싶다는 농담입니다. 지은이는 허지웅, 발행은 웅진지식하우스입니다. 영화 평론가이자 작가로 또 방송인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 허지웅이 항암 치료를 끝내고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알려온 것이 불과 1년 전인데 그는 여전히 부지런히 글을 쓰면서 글로써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독자들 앞에 진심을 다해 한 문장 한 문장 힘주어 써내려간 그의 이야기를 신작에 담았습니다. 악성 림프종이라는 큰 시련을 겪은 뒤 인생에 대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시각을 가진 그는 간절하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아프기 전과 후에 내가 다르다고 말한다. 나는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지 조금도 모르겠다. 하지만 글로 써서 말하고 싶은 주제가 달라진 것만큼은 사실이다. 나는 언제 재발할지 모르고 재발하면 치료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항암은 한 번으로 족하다. 그래서 아직 쓸 수 있을 때 옳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남기고 싶다. 회복한 이후에 쓴 모든 글이 그랬다.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불행하거나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안 그래도 상처받을 일투성인 세상에 적어도 자초하는 부분은 없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죽음과의 사투 끝에 삶으로 돌아온 작가 허지웅이 힘겨운 현실에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조언이자 결국 오늘도 버티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 망했는데 세 번째 항암 치료를 하고 나을지 되는 날 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손이 부어서 물건을 집을 수 없고 손발끝에선 더 이상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거울 속엔 다른 사람이 있었고 하루 종일 구역질을 하다가 화장실로 가는 길은 너무 높고 가팔랐다. 살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알약 28알을 억지로 삼키다 보면 웃음이 나왔다. 나는 이제 내가 정말 살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다. 오늘 밤은 제발 덜 아프기를 닥치는 대로 아무에게나 빌며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나는 천장이 끝까지 내려와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상을 했다. 그러면 기뻤다. 아픈 걸 참지 말고 그냥 입원을 할까.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병동에서는 옆자리에서 사람이 죽어간다. 사람의 죽음에는 드라마가 없다. 더디고 부잡스럽고 몸이 건조하다. 가장 어둡고 깊었던 그 밤을 버티고 몇 개월이 지났다.
놀랍게도 아프기 전보다 훨씬 건강하다. 얼마 전 그런 생각을 했다. 가장 힘들었던 그날 밤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지 못했나? 말했다면 그 밤이 그렇게까지 깊고 위태로웠을까? 나는 언제나 뭐든 혼자 힘으로 고아처럼 살아남아 버텼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멍청이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인간은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인간은 오래 버틸 수 없다. 오래 버티지 못한다면 삶으로 증명해내고 싶은 것이 있어도 증명해낼 수 없다. 나는 행복이 뭔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매대 위에 보기 좋게 진열해 놓은 근사한 사진과 말잔치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안다. 아마 행복이라는 건 삶을 통해 스스로에게 증명해 나가는 어떤 것일 테다. 망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오늘 밤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말해주고 싶다.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다. 혈액종양내과 병동 무균실에 입원했다. 항암 합병증으로 인한 고열이었다. 입원할 때만 해도 앞으로 한 달 이상, 그러니까 병동에서 생일과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모두 보내고도 한참 있다가 겨우 태어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항암 치료는 이미 시작한 후였다. 앞으로 닥쳐올 항암 부작용이 두렵다기보다 궁금한 때였다. 병동에서 나는 이런 호기로운 글을 SNS 계정에 올렸다.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액암의 종류라고 합니다. 부기와 무기력증이 생긴 지 좀 되었는데 미처 큰 병의 징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확진까지 이르는 요 몇 주 동안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리 약속된 일정들을 모두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촬영까지 마쳤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지난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버티는 삶에 관하여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함께 버티어 나가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삶이란 버텨내는 것 외에는 도무지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마음속에 끝까지 지키고 싶은 문장 하나씩을 담고 함께 버티어 끝까지 살아냅시다. 이길게요. 고맙습니다. 이길게의 마지막 모음이 동그랗게 말린 입술 끝에서 아직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나는 벌써 침상 위에서 방금 분명히 잠들었던 것 같은 고양이 마냥 펄떡거리고 있었다. 아팠다. 모르핀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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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에 관한 이야기 따위를 하려는 건 아니다. 무균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긴 이후 많은 사람을 보았다. 비참했다.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루의 절반 동안 주사를 맞고 있어야 했다. 시퍼렇게 된 양쪽 발에 더 이상 주사를 맞을 혈관을 찾을 수 없어서 발목과 사타구니를 헤집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 와중에 유독 내 신경을 긁는 환자가 있었다. 60대 아저씨였다. 입원하던 첫날만 하더라도 저 아저씨가 어디가 아픈 건가 싶을 정도로 시끄러웠다. 쾌활함과 불쾌함의 경계라는 게 있다면 그걸 애써 설명하려 드는 것보다 이 아저씨를 5분 동안 지켜보는 편이 빠를 것이다. 나는 그를 사무실의 무솔리니라고 불렀다. 무솔리니는 한파가 절정에 이른 새벽에도 자기가 더우면 병실에 보일러 전원을 내렸다. 약을 숨기고 내주지 않는다며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바닥에 침을 뱉기 일쓰고 식사 시간에 방귀를 뀌었다. 무솔리니가 가래를 모으느라 목을 긁으면 그걸 언제 어디에 뱉으려나 숨을 죽이고 눈을 감았다. 무솔리니는 그걸 바닥에 뱉거나 종종 그냥 삼켰다. 둘 다 싫었다. 무솔리니만 문제가 아니었다. 병실은 도처가 죽음이었다. 내 상태가 좋아질 리 없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항암이 끝났을 뿐인데 이걸 5번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아침에 깨고 싶지 않았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병인데 방송판이 증간 소음이고 악플러가 동네 양아치라면 이 병실은 노르망디 해변이었다. 새해를 넘긴 어느 날 아침, 밤새 꽂고 있었던 링거팩을 교체하기 위해 간호사 한 분이 찾아왔다. 링거팩을 교체하고 아침에 먹을 약을 건네주었다. 약을 받아드니 냉소적인 미소가 입 밖으로 삐죽 튀어나왔다. 먹으나마나 아픈 건 똑같은데 이걸 왜 먹어야 하는지, 그런데 간호사가 자리를 뜨지 않고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더니 웬 꾸러미 하나를 내밀었다. 고맙다고 말하고 넙주 받았다. 간호사는 빠르게 사라졌다. 꾸러미 안에는 검은 털모자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는 꾸러미를 사물함 안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침상에 다시 덜썩 누웠다. 무솔리니가 다시 한번 파쇼 가래침을 뱉기 위해 목을 긁기 시작하길래 나는 얼른 돌아누웠다. 처음에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항암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진 환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환자복 같은 건가 싶었다. 그러나 이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아, 선물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머릿속은 온통 죽음이라는 결론으로 가득했다. 털모자라니 빠른 죽음이냐 느린 죽음이냐를 따지고 있는데 머리카락 한 올 남지 않은 머리를 가리고 말고는 고심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세상에 털모자라니.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건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다. 세 번째 항암 치료가 끝난 이후 집에서 통원하던 나는 항암 부작용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상태로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 밥을 먹으면 목구멍과 싸웠고 샤워를 하면 물과 싸웠으며 침대에 누우면 천장과 싸워야 했다. 처음부터 가족을 포함해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조치해 두었기 때문에 외로움도 시비를 걸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은 그 밤이라고 부르는 날을 맞았다. 가장 위험했던 밤이었다. 임사 체험이라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밤은 가파르고 신비했다. 그 밤에 관해서는 언젠가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밤을 지나 보내고 나서 나는 살아야겠다는 야심을 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는 확실히 야심처럼 보였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야심은 희망이 되고 희망은 동기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야 정말 우연히 나는 그 털모자를 떠올렸다. 털모자를 생각하면 어김없이 창피하다. 나는 왜 제때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그렇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여전히 괴롭다. 그 간호사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꾸러미를 받아들면서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제때 제대로 된 고마움이라 부를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여태 살아오면서 스스로 자부했던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먼저 인사하고 인사할 때는 확실하게 한다는 익숙한 원칙을 반복한 것뿐이었다. 그 털모자를 준비한 마음이 얼마나 드물고 귀한 것인지에 관해 나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죽음이라는 결론에만 몰두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거대한 결론 앞에 다른 것들은 한없이 사소한 소음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다. 이 말을 소리내어 중얼거리기 시작한 게 그즈음이었을 것이다. 언젠가 끄적거려 놓고서 이 말에 더 나은 쓰임을 찾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아껴둔 문장이었다. 이걸 새삼 떠올린 건 내가 쓴 말이 너무 근사해서가 아니다. 스스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저 떠벌린 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사소해진다. 결론에 매달려 있으면 속과 결이 복잡한 현실을 억지로 단순하게 조작해서 자기 결론에 끼워 맞추게 된다. 세상은 원래 이러저러하다는 거창한 결론에 심취하면 전혀 그와 관계없는 상황들을 마음대로 조각내어
이러저러한 결론에 오려붙인 뒤 보아라 세상은 이렇게 이러저러하다는 선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정작 소중한 것들을 하찮게 보게 만든다. 이와 같은 생각은 삶을 망친다. 거창한 결론이 삶을 망친다면 사소한 결심들은 둥기가 된다. 그리고 그런 사소한 결심들을 잘 지켜내어 성과가 쌓이면 삶을 꾸려나가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 사실 결론에 집착하는 건 가장 피폐하고 공공하고 끔찍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가장 훌륭한 안식처다. 나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죽음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동안 나는 죽음 이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제발 거기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이 글을 그래서 쓰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다.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른다. 100살 넘게 살지도 모르고 재발한다면 내년에 다시 병동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의욕이 넘친다. 그리고 많은 결심들을 한다. 나는 제때에 제대로 고맙다고 말하며 살겠다고 결심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 삶의 바닥에서 괜찮다는 말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내게 질문을 해왔다. 지금이 밑바닥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는 대답했다. 더 이상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때가 밑바닥인 것 같습니다. 거기 이르고 나면 여기서 더 망해봤자 크게 달라질 것도 없으니 생존을 위해 어떤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됩니다. 배고픈 건 주워 먹으면 되고 기분 나쁜 건 내가 못났으니까 하고 넘기면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뭐든 할 수 있고 또 뭐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렇게 삶이 알려준 값비싼 교훈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바닥을 찍고 고비를 지나 안정을 되찾게 되면 우리는 매번 처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머리로 알더라도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 입으로는 말할 수 있어도 정작 나 자신에게 적용하기 점점 어려워진다. 바닥에서 깨달았던 것들은 삶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그럼에도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까먹는 것이다. 그렇게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실수를 반복한다. 지난 보름 내내 내가 그런 상태였다. 애초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화를 하려 노력했다.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면
반드시 소통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졌다. 그렇게 해야 뭔가를 바꿀 수 있는데 라며 마음을 쥐어짰다. 기만이었다. 애초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지난 10수년 동안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배웠던 교훈이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 말이다. 그래서 투병 후에는 비평도 그만두고 사회적인 어떤 발언도 노력도 하지 않기로 한 뒤 내 주변의 삶을 글로 담는 작업과 청년들이 나 같은 20대를 보내지 않게 만드는 문제에만 집중했다. 그런데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건강을 되찾은 내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오만이었다. 설상가상 오랫동안 신뢰했던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뒤통수를 치고 나섰다. 결국 건강만 나빠졌다. 나는 솔직히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재발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기다리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환멸이 느껴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세상의 추악한 것들로부터 가장자리로 밀려나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살 가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루 수십 개씩 받으면서 거기에 대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나 자신이 역겹다. 원고 마감일은 이미 며칠 전에 지났고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니체를 다시 읽기로 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어쩌면 이건 그냥 사랑 이야기다. 내게 있어 니체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단연 운명의 아모르파티와 영혼의기다. 권력의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른 저서에서 등장한다. 하지만 결국 따로 떨어뜨려 이해할 수 없다. 운명애와 영혼회기는 하나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지상명령과 동일한 것의 영원한 반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어져 있다는 건지 말하려면 일단 애처롭고 창피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니체의 사랑 이야기부터 해야만 한다. 니체와 그의 친구 레, 그리고 그들이 사랑했던 루 살롬의 이야기다. 니체는 문헌학계 스타로 출발했지만 철학자로 변모한 뒤 주로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된다. 초기 철학은 대부분 쇼펜하우어로부터 영향받은 것이다. 쇼펜하우어에게 삶은 고통이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고통이다. 칸트가 물자체라 불렀고 쇼펜하우어가 의지라 불렀던 세계의 진실에 닿기 위해 쇼펜하우어는 해탈을 요구했다. 말이 길지만 한마디로 어렵다는 이야기다. 더 짧게 말하자면 우린 안 될 거야 라는 거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바그너 또한 쇼펜하우어 덕후였다. 를 열렬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심 염세주의를 혐오했다. 그는 이를 극복할 방법을 고심하는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옥과도 같은 사랑의 운명이 니체를 습격했다.
파울레는 러시아에서 온 당대에 걸출한 여성 르 살로메에게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다만 살로메는 여지를 주었는데 남자 2명과 여자 1명으로 이루어진 지적 동거는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거의 동시에 레는 친구이자 철학적 스승인 니체를 떠올렸다. 레는 니체 정도라면 연적으로서 얼마든지 그를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렇게 레는 니체에게 살로메를 소개했다. 니체는 평생 고독과 싸워왔다. 당시 그는 아무에게나 충동적으로 청혼을 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2번이다. 상습 청혼자 니체는 살로메를 보자마자 말했다. 어느 별에서 떨어졌길래 우리는 이곳에서 만난 걸까요? 살로메가 답했다. 어찌됐든 나는 추리에서 왔다오. 니체는 살로메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랑에 빠졌다. 그는 살로메에게 2번 청혼하고 2번 거절당했다. 그러고 나서야 3인 동거계에게 겨우 동의했다. 니체는 살로메에게서 삶의 모든 영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지로서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는 살로메와 타우덴부르크의 휴양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마도 그의 삶을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그러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세 사람은 의기투합한 대로 결국 라이프치히에서 3인 동거 계획을 실행한다. 살로메는 니체를 사상가로 좋아했지만 남자로서는 아니었다. 니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어찌됐든 니체는 그렇게라도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 선택이 참 처량하다. 한 달이 지났다. 레와 살로메가 파리에서 동거를 이어나가자는 제의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 2사람이 먼저 출발하겠다고 주장한다. 니체는 홀로 남았다. 그리고 살로메와 함께할 파리의 숙소를 수소문했다. 시간이 흘렀다. 이것들이 왜 연락이 없지? 니체는 조금씩 두려워졌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렀다. 연락은 오지 않았다. 니체는 버려졌다. 그들은 평생 다시 만나지 못했다. 니체는 이후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아편에 빠져 2번 죽을 뻔했다. 니체가 이 기간 동안 친구 레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명치가 저린다. 회유했다가 욕을 했다가 살로메를 저주했다가 모두를 용서했다가 다시 화를 내다가 도대체 왜 그랬냐고 울부짖는다. 레는 이후 끝내 살로메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벼랑간 의학을 배워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된다. 그리고 니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에 자살한다. 살로메는 니체가 죽고 나서 유명해지자 니체에 관한 글을 써서 책을 낸다. 그녀를 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르 살로메는 돌처럼 단단하고 새처럼 자유로운 인간이었다. 니체는 이 지옥과도 같은 시간에 참혹한 밑바닥으로부터 광인처럼 기어 올라와
기어이 필생의 저작을 완성해낸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렇게 쓰였다. 우리 모두 끔찍한 배신에 관련된 기억이 있을 것이다. 고통을 계량화하려는 모든 노력이 부질없듯이 우리가 니체만큼 니체가 우리만큼 괴로웠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겪은 고통의 색깔이 어떤 것일지는 공감할 수 있으리라. 니체는 삶이 그를 완벽하게 배신했을 때 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등장하는 영혼회귀는 동일한 것의 영원한 반복이다. 우리가 죽으면 똑같은 인생이 다시 반복된다는 이야기다. 시간여행이 아니다. 평행우주도 아니다. 완전히 토시 하나 바뀌지 않은 그대로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고 이해한 뒤 토할 뻔했다. 우리가 과거의 인생을 반복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영원히 반복한다는 아이디어는 끔찍한 생각이다. 니체는 정확히 바로 그 공포에 맞서라고 이야기한다.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운명론적 공포를 극복하고 반복되더라도 좋을 만큼 모든 순간에 주체적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관없다고 이토록 끔찍한 삶이라도 내 것이라고 외치라는 것이다. 나아가 그런 삶을 사랑하라 주문하는 것이다. 니체의 영혼회귀는 바로 그 순간 내 삶의 고통과 즐거움 모두를 주인의 자세로 껴안고 긍정하라는 아모르파티와 결합한다.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쓰고 있을 무렵 그가 영혼의 길을 말하면서 누구를 떠올렸겠는가? 당연히 느 살로메다. 그는 그녀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 끔찍하고 참담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마저 모두 부정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타우덴부르크에서의 시절은 니체의 인생의 정점이었다. 전에 없었던 기쁨이었다. 삶의 가장 기쁜 순간을 반복하기 위해서라면 가장 추악한 순간마저 얼마든지 되풀이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니체는 차라투스트라가 되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그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니체는 1889년 광장에서 마부에게 학대당하고 있던 말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다 쓰러진 뒤 완전히 미쳐버린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1900년 죽는다.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되고 연필을 들 의지조차 생기지 않을 때 나는 즐거운 학문이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예전에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칠해놓았던 부분만 다시 읽는다. 그리고 그의 삶을 그의 글 위로 펼쳐본다. 그가 다시 한 번을 외칠 때 어떤 표정과 목소리였을지 상상해 본다. 그러고 나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슬퍼졌다가 금세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기가 샘솟는다. 이렇게 글로 쓰고 나니 마음으로부터 어둠이 걷히고 햇살이 비추어오는 기분이다. 이제 나는 괜찮다.
이 글이 부디 여러분에게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살고 싶다는 농담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